수질오염의 한 종류로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그런 폐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에서 중금속, 유해화합물질 오염까지 수질오염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수인성 전염병이란 오염된 물, 식수에 잔류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폐혈증, 식중독 등이 수인성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 숫자에 기인한다, 원인할 때 그 인자예요. 원인할 때 인자고, 물에 의해서 전파되는, 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병을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우리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수인성 전염병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 사람들 가끔 콜레라까지는 아니어도 세균성 이질이나 뭐 이런 어떤 식중독 이런 것들은 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흔한 장염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어떤 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폐를 입는 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개발된 국가에서는, 여기서 제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얻어다가 쓸때 하천에 있는 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수 처리 공정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물질들을 우리가 받잖아요. 받아서 수도꼭지를 열면은 이제 이렇게 수돗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깨끗한, 즉 병원균이 없어진. 그래서 정수 처리 공정의 제일 첫 번째 그 목적은 이제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한 물을, 그래서 마셔도 우리 몸에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수질의 물을 이제 처리해서 공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즉 물을 떠서 처리해서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어떤 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그 왜 동이 이고 하염없이 걸어가서 물을 뜬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서 별다른 처리 없이 마시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처리 없이 그냥 취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폐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열면 깨끗하게 처리된 물을 바로 받아서 세수를 하고 때로는 바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에 해당합니다. 보건적 수준이 굉장히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비워놓은 것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서 여러분께 수인성 전염병의 전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천이 흘러요.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 여기 A 집단이 살아요. A 마을. 여기 B 마을이 살아요. 비가 자주 내리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그 어떤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고, 이제 먹을 것들을 이렇게 사냥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홍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천 근처에 살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로 떨어진 곳에 살게 되는데, 자, 일단 A 마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염없이 걸어가지고 물을 취하러 갑니다. 이렇게 동이를 이고 물을 취하러 가죠. 이렇게 가서 동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는 또 하염없이 걸어가지고 본인의 그 어떤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면 이제 여기서는 사실 항상 물이 풍족하게 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흙탕물이 깨끗하지 않은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별다른 처리 없이 A 그 마을에 있는 어린이가 마셔요. 그러면 혹시나 이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병원균 때문에 A 마을에서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이나 뭐 이런 어떤 병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발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세균성 이질이나 식중독은 대부분 고열에 시달리면서 설사를 동반하는 그러한 그 병명들이거든요. 그 질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를 막 하겠지. 그러면서 탈수와 고열로 인해 가지고 쉽게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질병들인데, 설사를 막 하겠지. 그러면은 그 설사한 물이 또 인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별다른 처리 없이. 그러면 이 환자의 그 어떤 장 안에서 폭발적으로 서식했었던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이질균 이런 균들이 그대로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천에서 졸졸졸 또 흘러요. 그러면 요 하류에 있는 비 마을에서는 또 이렇게 동이를 지고 물을 길러 나가요. 그래서 이미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이런 어떤 그런 병원성 균들로 가득한 그런 물을 또 하염없이 이고 가가지고 별다른 처리 없이 먹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에서도 수인성 질병이 확 발발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발발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도 또 어떻게 별다른 처리 없이 이제 본인의 그 어떤, 그러니까 몸은 일반적으로 그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 일단 내보내려고 설사를 막 하는 거니까, 그래서 활발하게 이렇게 병원균을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확 다 퍼지게 돼요. 이런 어떤 질병을 우리는 수인성 질병이라고, 사실 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다른 그런 흙알갱이, 유기물 이런 것들보다는 이 병원균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그 어떤 대상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 그러니까 먹는 물을 처리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다? 병원균으로부터 안전한 물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 물 안에 혹시나 서식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생충에 관한 겁니다. 영화 기생충을 여러분도 즐겨봤겠죠? 그죠? 패러사이트. 숙주라 불리는 또 다른 생물 안 또는 표면에 사는 생물을 우리는 기생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숙주는 기생충에 의해서 피해를 입죠. 기생충은 숙주로부터 먹이를 취득하고 보호를 받고 자손을 확산하는 등의 이득을 얻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도 많은 양의 기생충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떤 기생충은 이 숙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기생충은 숙주의 생명을 위협하죠. 그래서 이 기생충, 물 안에 있는 이 기생충의 그 어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메디나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메디나충은 무엇의 모델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명민 배우가 이렇게 출연했었던 연가시라는 기생충에 관한 영화가 있어요. 이 연가시의 모델이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비현실적으로 이 연가시에 감염된 그 사람이 연가시를 막 쏟아내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에게 이 메디나충이 그렇게 생식 기능까지 그렇게 막 잠입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기는 보긴 힘들고요. 다만 이 메디나충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기생충이 숙주를 괴롭히는지, 그리고 기생충의 삶 안에서 어떻게 이 메디나충이 좀 인간과 함께 자기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수질오염에 대한 또 얘기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넓게 퍼진 곰팡이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락스나 솔로 닦아도 겁만 아주 한 생물이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그 생물은 자유를 버리는 대신 안전하고 풍요로운 신세계를 얻었다. 저는 사라지게요. 세상은 기생충과 숙주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수도 주바에서 자동차로 15시간 넘게 달려야 갈 수 있는 오지인 모고스 마을에 위치한 한 진료소. 나칼은 길지 않은 9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다. 울고 있는 소녀의 무릎에서 뽑혀 나오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 이곳 남수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생충 메디나충이다. 얘가 얘다. 메디나충은 길다란 실 모양을 한 선충의 일종이다. 생사를 뚫고 나오는 끔찍함, 자그마치 2m에 이르는 긴 몸통. 메디나충은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기생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혐오 생물 중 하나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감염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곳 주민들에게 메디나충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지만 피해가기도 어려운 불가피한 존재다. 수인성 전염병인 메디나충증이 한 번 몰아닥치면 마을 주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건 여성과 아이들이다. 메디나충증은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면역이 되는 병도 아니다. 몇 번을 거듭해 알았다고 해서 통증이 줄어드는 병도 아니다. 몸속에 숨어있던 메디나충이 그 긴 몸을 밖으로 모두 내놓을 때까지 그저 고통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메디나충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마을 입구의 작은 강은 주민들과 가축들이 같이 사용하는 유일한 식수원이다. 강물에는 메디나충을 품고 있는 물벼룩이 있고 사람들이 그 물을 그대로 마신다면 메디나충의 한 사리는 이때부터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한다. 위 속에서 물벼룩은 그대로 녹아내리지만 메디나충의 유충은 살아남아 몸속에 자리를 잡는다. 2, 3개월 뒤 짝짓기를 하고 나면 수컷은 모두 죽고 암컷만 남아 1년 정도 알을 품고 지낸다. 그 기간 동안 숙주인 사람은 감염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증상이 시작되는 것은 기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난 후 메디나충이 다리 쪽으로 터널을 파고 내려와 살갗 밑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숙주는 심한 가려움과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메디나충의 기막힌 숙주 조종이 시작된다. 통증을 줄이기 위해 숙주는 시원한 강가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메디나충이 원하던 바로 그 일이다. 사람은 스스로 물을 찾았지만 그를 조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 메디나충이라는 기생충이다. Guinea worm disease encourages people to soothe that part of their body in the water because there's a very strong burning sensation. There's a lot of localized itching, there can be a swelling, and it's very painful. And if you've ever had any type of swelling, generally
as your body is fighting that infection, it becomes very hot. And so people will migrate towards water bodies to submerge or immerse their limb in the water to help soothe, and that's the point at which the worm will release hundreds of thousands of larvae. 환부가 물에 닿는 순간 수많은 유충들이 물속으로 쏟아져 나오고 메디나충의 물속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유생활을 하던 유충들은 지나가던 물벼룩에게 기꺼이 잡아먹힌다. 이제 메디나충의 생활 무대가 다시 지상으로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옮겨갈 차례다. 물벼룩이 들어있는 강물을 사람이 마시면 그는 메디나충의 새로운 숙주가 된다. 그리고 1년 뒤 똑같은 숙주 조종이 반복되는 것이다. 메디나충증의 치료는 간단하다. 사실 기생충을 몸에서 뽑아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 환부를 깨끗이 소독하고 물에 담가서 메디나충이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다. 메디나충이 살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그 끝을 붕대로 말아 조심스레 잡아당긴다. 치료를 돕는 자원봉사자들도 이 지역의 이웃들이고 대부분은 메디나충증을 알아본 사람들이다. 환자나 치료자나 한 번에 잡아 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지면 낭패다. 상처에 남은 메디나충이 안에서 썩으면 심한 후유증이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엔 다리를 절단하기도 한다. 남수단 보건당국과 NGO 단체인 카터 센터에서는 이 유서 깊은 기생충을 퇴치하기 위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메디나충을 박멸하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오염된 물을 걸러 마시는 것이다. 우리 돈으로 10원도 안 되는 나일론 거름망 하나면 반복되는 메디나충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Starting in the early 80s, we can estimate that there were at least 3.5 million people with guinea worm disease. And at this point, we are now down to just about 500 cases this year. And those are only remaining in 4 endemic countries that are South Sudan, Ethiopia, Mali, and Chad.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을 조종하는 자, 잘 보셨나요? 잠시만요. 이걸 끌게요. 자, 제가 또 등장을 여러분이 싫으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자, 너무 끔찍하죠? 그죠? 많이 끔찍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처리되지 않는 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아까 그 물가에 나선 여성분이 얼마나 목이 마르면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지 않는 하천수를 그냥 바가지로 떠서 그 자리에서 꿀떡꿀떡꿀떡 그렇게 마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생충에 의한 처리되지 않은 물을 취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인프라를 갖춘 개발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기술이라고 하죠. 적정기술 뭐죠? 네, Appropriate Technology 해가지고 AT 기술이라 가지고 적정기술, 이런 어떤 문제, 물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기술로는 뭐 이렇게 생긴 뭐 라이프 스트로 같은 게, 그죠? 라이프 스트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는 사실상 생각보다 깨끗할 수 있잖아요. 하천수보단 깨끗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대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를 채집해서 이슬의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뭐 워러트리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언젠가는 저도 이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다면, 이제 건강하기만 하다면 사실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도움을 주고 살고 싶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질오염의 유형은 하천으로 유기물이 투입되는 겁니다. 유기물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유기물이라는 것은 CH 고리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CH 화합물. 즉 탄소와 수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 대표적인 걸로는 메테인 이런 게 있죠. CHHHH. 그죠? 이렇게 생긴 것들. 뭐 에테인, 뭐 부테인 이런 것들이 있죠. 뭐 굳이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CH 고리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어떤 CH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주로 어떤 부분이 유기물이 될 수 있냐면 누가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하천에 그 먹다 남은 밥을 투척했어. 옆에서 잘 먹고 잘 놀다가 밥이 남았어. 그러면은 밥을 이렇게 투척을 훅 버리고 가는 거죠. 아니면 어디 이렇게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어. 하천에서 물고기 한 마리 죽어가지고 물고기 사체가 어디 수초에 걸려가지고 계속 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뭐 자연스러운 경로로나 아니면은 혹은 인위적인 경로로 하천에는 원래 있어야 하는 레벨보다 더 많은 양의 유기물질이 투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이 하천으로의 유기물 투입이 수질오염 물질에 굉장히 수질오염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사가 됩니다. 자, 첫 번째 관심사 뭐랬죠? 수질오염의 첫 번째 관심사 병원균, 두 번째 관심사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기생충 이런 것들 외에 지금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천으로 유기물질이 투입되면 지우개 왔구나. 하천으로 유기물질이 인위적으로 많은 양이 투입이 되면 일단 이 유기물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높입니다. 여러분 BOD에 대해서 들어봤죠? 사실 이 BOD는 바이올로지컬 옥시즌 디맨드의 약자입니다. 생물학적인 산소 요구량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이 BOD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밥을 먹고 무엇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죠. 밥을 먹으면 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산소가 필요해 이러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항시 우리 몸에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산소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데 제일 첫 번째 쓰이는 목적이 호흡을 위해서요. 호흡. 근데 이 호흡이라는 게 들숨, 날숨 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호흡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 유기물 알갱이가 하나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그 미생물들은 우리처럼 산소가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는 미생물도 있고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미생물이 있고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는 생태계는 산소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산소를 활용해서 살려는 미생물이자 생물들이 많은 거거든요. 뭐 그 절대적인 수는 모르겠지만 일단 산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물들이 같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을 누가 먹냐면 박테리아가 먹어요. 교수님, 박테리아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요? 어떤 박테리아는 이렇게 꼬리가 하나 이렇게 달린 것도 있고 꼬리가 2개, 3개 달린 것도 있고 어떤 박테리아는 이렇게 털이 있어서 자기 뜻대로 여기에 유기물이 있다 그러면 이 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쪽으로 꼬물꼬물 이동을 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어쨌든 우연히 옆에 있는 유기물을 만났건 아니면 저 인근에 있는 유기물 내가 먹겠다고 꼬물꼬물 이동을 하든 어쨌든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이렇게 먹으면 즉 세포막 안으로 이제 유기물을 가지고 와서
그 유기물을 우리가 마치 밥을 씹어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듯이 얘네들도 똑같이 그러는 과정에서 호흡하느라고 산소를 물로 바꿔요. 우리도 산소를 물로 바꾸면서 뭐랑 같이 냅니까? 이산화탄소 같이 내죠. 그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섭취해서 생명 유지에 소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의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박테리아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기에 소요되는 산소의 양으로 정의가 되죠. 김장한 교수님한테 배웠죠. 그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자기가 활용하기에 소모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해요. 교수님, 그럼 유기물도 다양한 유기물이 있을 텐데 이 유기물이 물에 존재하는 양을 뭐 어디에선가 배웠던 그 농도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안 되느냐. 물론 그래도 돼요. 물론 이 강물 하나를 이렇게 떠가지고는 이 안에 뭐 탄수화물이 몇 밀리그램 퍼 리터, 이 안에 뭐 지방이 몇 밀리그램 퍼 리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도 돼요. 측정을 해도 되는데 이 물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유기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유기물을 측정하기에 쓰이는 실험 방법이 또 너무나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어떤 종류의 유기물의 농도를 각각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얼마 존재하더라 하는 것보다는 산소를 얼만큼 소모하는지를 이렇게 미생물 줘놓고 미생물이 산소를 얼마나 소모를 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봄으로써 그 소모된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 양을 퉁치는 거지. 퉁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BOD가 됩니다. 이 BOD를 일단 하천으로 유기물질이 투입되면 이 유기물질이 BOD이기 때문에 그죠? 유기물질 이꼴 BOD예요. BOD는 유기물질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환산하여 측정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다시 BOD는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산소의 양으로 미생물이 그것을 소비하는 데 필요해 하는 산소의 양으로 환산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BOD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기물질의 농도도 어떠한 정확한 유기물질인는 모르지만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OD를 높이게 되고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하고자 하는 박테리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이 과정에서 무엇을 소모하게 된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소모하게 되죠.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소모하고 나면 산소 양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물체이니만큼 우리 근처에도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들이 많다고 그랬죠. 물고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산소가 고갈되면 다른 생명체의 폐사, 즉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그 생명체가 또 물 안에서 썩어가겠죠. 다른 미생물 분해자들의 그 어떤 역할을 촉발하겠죠.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산소가 떨어지다가 점차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은 1단계, 지금 현재 유기물질이 확 투척되자마자는 세상에 굉장히 활발하게 증식하고 굉장히 흔하게 존재하는 게 산소를 소모하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유기물질을 먹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DO가 단 한 칸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하면은 교수님 근데 DO가 점점 회복이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그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텐데 DO를 한번 소모를 하고 나면은 어디에서 또다시 DO가 공급이 되냐면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이 밑에 이렇게 수초가 있고 이렇게 하천이 이쪽으로 흐른다면 공기로부터 이렇게 산소가 녹아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산소는 녹아 들어오고 안에서 소비되는 산소의 속도보다 녹아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더 많으면 조금씩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박테리아만, 이 산소를 소모해서 유기물질을 먹는 박테리아만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는 곰팡이 뭐 이런 것들도 깔따구 이런 것들도 좀 존재하다가 살짝 이렇게 물고기들도 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천정화의 4단계라고 부릅니다. 하천 정화 작용의 4단계. 나중에 BOD의 역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산소가 이 그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역학도 배우고 나면 이 하천정화의 4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그게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